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2020년 3억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은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 가치 상승이 아닙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부를 조용히 훔쳐간 거대한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세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수수료처럼 명시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 당신의 구매력을 30%나 빼앗아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전시킨 교묘하게 숨겨진 착취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유동성 공급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들 뒤에 그 본질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단어들은 결국 단 하나의 단어,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그 도둑질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이 일을 실행했으며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영구적으로 더 가난해졌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섰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단 한 달 만에 35%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거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빚을 진 기업들이 파산하고 자산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리셋 과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번 그랬던 것처럼 돈을 찍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돈을 말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연준은 비상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무제한이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겠다는 의미였죠. 양적 완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연준이 인쇄기 없이 그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겨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나 증권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긴 새로운 현금을 받게 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은행들은 이 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약 8천억 달러였습니다. 위기 이후 몇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며 2020년 초에는 4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자 단 2년 만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준은 여기에 4조 5천억 달러를 더 쏟아부었습니다. 대차대조표가 4조 달러에서 거의 9조 달러로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단 24개월 만에 4조 5천억 달러.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4조 5천억 달러는 당신의 우편함으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을 말입니다. 이제 막 창조된 따끈따끈한 돈이 시스템에 홍수처럼 밀려들자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 3월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그해 8월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말에는 3월 저점 대비 90% 이상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2020년 초 3억 2천만 원이던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22년 말 4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도 안 되어 30%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월급은 30% 올랐나요? 그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고작 5%에서 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찍어내기 전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순식간에 자산시장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당신은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28세 직장인입니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동네의 집값은 3억 원입니다. 안정적인 대출을 위해 20% 계약금인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으니 2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연준이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이 폭등합니다. 2022년이 되자 3억 원이던 그 집은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금은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난 2년간 열심히 일해서 2천만 원을 더 모아 총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은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훌쩍 달아나 버렸습니다. 목표의 절반을 넘었던 당신은 이제 다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로는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기 전보다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더 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둑질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돈의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도둑질을 실행하는 교묘한 도구이며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힙니다. 만약 당신이 2020년에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집은 이제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억 5천만 원의 자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던 당신은 이제 그 집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벼락거지라는 씁쓸한 신조어로 부릅니다. 빈부격차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 설계를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은 정확히 누구에게 흘러들어갔을까요? 연준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기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주식, 회사채,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이 시스템이 부유층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00억 원의 주식을 가진 부자라면 당신은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아주 낮은 금리, 예를 들어 1%의 이자로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이자 비용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당신은 사실상 거저 얻은 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담보로 잡힐 100억 원의 주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빌리려면 18%가 넘는 신용카드론이나 10%에 가까운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값싼 신용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유층이 값싼 돈을 빌려 불어나는 자산을 사들이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내며 자산 가격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돈 찍어내기는 이러한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켰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은 약 13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순자산은 약 2조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수로는 5배나 적은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6배가 넘는 부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연준이 자산 가격을 부풀렸을 때 그들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오르고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기름값은 올랐습니다. 자산 상승의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오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만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아래와 중간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부가 옮겨가는 합법적인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의 함정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측정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식적인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18%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18%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은 30에서 40% 폭등했고 전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 먹는 음식, 계란, 닭고기, 빵, 우유 가격은 공식 통계를 비웃듯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의 속도가 조금 둔화될 뿐 이미 올라버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월세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면 그 월세는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매력은 영구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당신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사람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은행과 자산시장으로만 흘러 들어갔을까요? 만약 그 4조 5천억 달러를 3억 3천만 미국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면 한 사람당 약 1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쌓인 가족이라면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돈이 경제에 주입될 때 돈의 원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의 원천에서 먼 사람들, 즉 평범한 노동자들은 이미 모든 물가가 오른 뒤에야 뒤늦게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연준의 돈 창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바로 은행과 금융기관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유동성을 받아 자산을 사들여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 돈이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전달될 때쯤이면 이미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5%의 임금 인상은 30%의 물가 상승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연준의 돈 찍어내기는 항상 부유층에게 이익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연준이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돈을 찍어낸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이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덫에 걸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고 너무 많은 자산 거품을 만들었고 너무 많은 빚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길이든 평범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 전말입니다. 연준이 찍어낸 4조 5천억 달러, 그중 95%는 금융기관과 자산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3040% 올랐고 당신의 생활비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금은 고작 510% 올랐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실질적으로 30% 더 가난해졌고 이미 부유했던 사람들은 30%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명백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들을 연결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연준의 돈 찍어내기가 왜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이유인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내부를 자산가들에게 이전시키는 숨겨진 세금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연준은 당신으로부터 빼앗은 부를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는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날씨와 같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적 선택입니다.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내기로 선택했고 그것을 은행에 주기로 선택했고 자산 가격을 부풀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희생시켜 부유층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당신의 저축은 도둑맞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도 자유시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과 친구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나머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짜인 판입니다. 이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음 라운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기, 다음 돈 찍어내기, 그리고 다음 부의 이전. 준비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